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큐 시작하겠습니다. 네,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 이합 집산도 본격화할 텐데요. 돌고 돌아 민주당으로 복당설 돌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을 한 한때 반문 전사였던 이현주 전 의원이 다시 친정인 민주당으로 돌아갈 거란 얘기에 민주당 내 개파에 따라 반응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현주 전 의원한테 잠시 뒤에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수술실 CCTV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돼갑니다. 하지만 법 도입 이후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드러나면서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 이러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 사회부 윤태인 기자와 함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잠시 후에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큐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변함없는 존중과 신뢰를 강조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자기 생각은 이미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더 큰 분열은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선 모습이지만 출구 전략을 두곤 이견이 여전해 보입니다.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은 김건희 여사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아침 국회 출근길에 짧게 기자들 질문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이 수습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앞으로 계획을 묻자 정치의 핵심은 민생이고 민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 가는 거라며 이는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변함이 없다는 어제 발언의 연장선으로 들리는데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바라보는 입장이 변했는지 묻는 말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의 사과 내지는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한 위원장의 말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던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확전은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당 안팎에서 김 여사 문제를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로 출구를 찾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한 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만남을 두고 당내에선 극한의 갈등은 피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선 결국 용산에서 김 여사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어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났던 이 장소가 부적절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네, 민주당은 어제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위로하는 모습보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화해하는 모습이 주목받는 게 맞는 일이냐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상인들이 기다리던 시장 2층에는 올라가지 않고 재난의 현장을 권력 다툼에 대한 화해 장식품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를 서천시장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전례 없는 당무 개입과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선거법 위반 등이 모두 드러난 장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관권 선거를 저지하겠다며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약속 대련이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논란 역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억지 주장으로 저열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어제 상가 1층을 둘러본 뒤 상인 대표들을 만나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고 2층에 있던 상인들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만나 지원 대책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전주회 원내대변인은 당정의 이런 노력을 근거 없는 낭설로 깎아내리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가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국회 공동기자회견에서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당명은 우선 개혁신당으로 당의 표어는 한국의 희망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활동하는 제3지대 5개 세력 가운데 합당이 성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사람의 발표 함께 들어보시죠. 개혁신당이 한국의 희망입니다. 한국의 희망이 개혁신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합니다. 한국의 희망과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 활동을 같이 하기로 즉 합당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빠르게 실무 절차를 완료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두 번째 경선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대세론을 굳혔습니다. 민주당 비공식 경선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첫 승을 기록해 두 사람의 대선 재대결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승리는 개표 시작 1시간 만에 확정됐습니다. 헤일리와 양자 대결로 좁혀진 뉴햄프셔 경선에서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This is a great state. You know, we won New Hampshire 3 times now, 3.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바이든과의 본선 경쟁을 정조준했습니다. The man can't put two sentences together. He can't find the stairs off a stage. 중도층 비중이 높은 뉴햄프셔에서 대반격을 노렸던 헤일리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자릿수 득표율 차이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려던 계획도 무산됐지만 중도 하차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his race is far from over. There are dozens of states left to go. 뉴햄프셔 주정부와 이견으로 비공식 경선이 치러진 민주당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70% 넘는 득표율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직접 이름을 써넣어야 했는데도 압승을 거두면서 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대선 유세장을 방불케 한 낙태권 보호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Listen to what he says. Trump says he's proud that he overturned Roe v. Wade. He said, and I quote, there has to be punishment for the women exercising the reproductive freedom. 경선 초반부터 바이든과 트럼프가 각각 압승을 거두면서 올 연말 대선에서 두 사람의 재대결이 조기에 확정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이번엔 현재 진행 중인 협상 현장을 한번 볼 텐데요.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막판 협의를 위해서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앞서 전공의단체가 의대 증원 시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표면화된 그런 상황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 현장 화면 보고 계십니다. 서울 중구의 회의장인데요. 자, 일단 화면 오른쪽 에는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관의 모습이 보이고 아마 맞은편은 양동호 의사협회 측 협상단장 측 관계자들이 지금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좀 미소를 띠고 훈훈해 보입니다만 지난번 회의 때도 지난번 25차였겠죠. 시작부터 좀 첨예한 대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오늘도 아마 그런 분위기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인사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협상 테이블에 마주하고 있지만 26차 회의를 열 때까지 논의의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의대 정원 규모 또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방안에 관해서 양측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4,200여 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고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 의사를 보이겠다고 답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자, 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복지부가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놓고 회의에서도 오늘 26차 회의에서도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복지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앞서 여러 의료단체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앞서 대한의사협회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지만 의협 측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색하게도 일단 지금은 좀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네요. 자, 오늘 회의에서 좀 진전된 방안이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보겠고, 자, 병원협회 측은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앞서 이 한국의과대학이랑 의대전문대학원 협회가 350명 정도 의대 정원을 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에서는 좀 이 부분이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 줄인 인원만큼 늘리자 이런 건데 정부는 필수 의료 살리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근거 없는 증원 규모다라고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보건의료 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최소 1,000명 이상 단계적으로 3,000명에서 6,000명까지 증원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시 반영을 위해서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26차 회의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의료현안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모두 발언 이런 성격의 발언들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오늘 회의에서 어떤 좀 격론이 오갈지 내용이 정리되면 취재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속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책과 조진행 사무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네. 서울 중구에서 열린 회의장 현장 모습 보셨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순항미사일 발사 소식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4개월 만인데 전술 핵탄두 탑재를 주장하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전 7시쯤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세부 재원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순항미사일은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이 아닌 평양 서쪽 해상으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4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열흘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에도 서해상으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1형을 발사한 뒤 비행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UN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북한은 당시 핵탄두 탑재를 주장하며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목표섬 상공의 설정 고도 15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순항미사일은 팔자형 등의 변칙적인 형태로 저궤도로 비행하는 특성을 지녀 유사시 요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해군 특수전 전단 요원들이 강추위 속에 혹한기 훈련을 펼쳤습니다. 동해안 일대에서 열흘간에 걸쳐 해안 침투와 설상, 산악 기동 훈련 등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가 부여되면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을 완벽히 섬멸하겠습니다. 군은 북한이 올해 안으로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의 실천적 담보가 확보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지속적인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전라도를 중심으로 사흘 동안 서해안에 북극 한파와 함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많게는 30cm 넘게 눈이 쌓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건물로 들어서려던 차량 한 대가 눈밭에 빠졌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도 역부족. 안 그래도 바쁜 출근길이 더 어수선해졌습니다. 눈을 치우지 않아가지고 지금 눈이 쌓여가지고 헛바퀴 도는 상황이어서 지금 좀 난감하네요. 집집마다 동트기 전부터 제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습기를 머금어 유독 무거운 눈더미, 여럿이 힘을 합쳐도 금세 지치고 맙니다.
아이 치워야지. 안 치우면 뭐 어떻게 누가 사람이 보행을 할 수도 없고 또 이 주차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치워야죠.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린 눈은 곳에 따라 많게는 30cm가량 쌓였습니다. 다행히 폭설 때문에 발생한 큰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었다고 전북자치도는 밝혔습니다. 앞서 사흘간 이곳 정읍의 공식 적설량은 약 30cm. 그런데 이렇게 화분에 손을 넣어보면 팔 하나가 다 들어갈 정도입니다. 광주 지역 적설량도 20cm를 훌쩍 넘겨 행정당국은 시내버스 노선을 우회 또는 단축 운행해 출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전남에도 평균 8cm 가까운 눈이 쌓였습니다. 폭설과 함께 찾아온 북극 한파도 영하 10도를 넘나들며 시민들의 몸을 움츠리게 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북극 한파가 금요일부터 차츰 물러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악천후에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됐던 제주공항에서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항공사들은 임시편까지 투입해 결항으로 발이 묶였던 체류객 2만여 명을 급히 실어 날랐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폭설과 강풍으로 항공기들이 오도 가도 못하던 제주공항에서 비행기가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제주에 갇혔던 체류객들을 포함해 모든 좌석이 꽉 찼습니다. 제주공항 측은 항공기 운항 재개를 위해 오전 6시까지 활주로 제설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운항 재개 소식에 제주공항 출발 대기실은 서둘러 떠나는 사람과 표를 구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결항 때문에 연차 휴가를 하루 더 써야 했던 승객은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다행이고 회사 오늘 연차 겨우 썼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다시 회사 갈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은별아 너 좋지? 반면 빈 좌석이 없어 대기표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 갈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집에 가서 이제 뭐 할 일이 좀 많은데 오늘 안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가야 되는데 이렇게 못 가고 기다리고 있어요. 광주와 군산 등 호남 지역 공항은 악천후로 항공기 운항이 끊기면서 해당 지역으로 가려던 이용객들은 속이 탑니다. 광주로 11시 비행기로 가기로 돼 있는데 광주가 폭설로 인해서 결항이 됐어요. 지금 내일 보니까 비행기표가 전혀 없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요일 날 이틀을 더 묵어야 될 상황입니다. 항공사들은 결항으로 발묶인 2만여 명과 애초 수요일 예약 승객들을 포함해 모두 4만여 명을 제주 밖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임시로 마련한 38편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이번에는 항공기 운항이 오전 일찍부터 재개됨에 따라 지난달 무더기 결항 때처럼 지각 수송 사태가 여러 날 이어지지는 않을 상황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고비는 넘겼지만 사흘째 북극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는 앞으로도 이틀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추위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자 오늘 낮에도 여전히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 영하 4.1도, 대전 영하 2.6도, 광주 영하 1도, 대구도 영하 0.2도입니다. 북극 한파가 어제 절정을 이룬 뒤 기세가 조금 꺾였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추운 한겨울 날씨입니다. 한파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수도 계량기 동파인데요. 서울에 올해 첫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무려 164건의 동파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파는 이틀 더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내일 기온이 영하 10도, 모레는 영하 7도까지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금요일 낮부터 누그러들겠고 이후 다음 주에는 예년 겨울 날씨가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서해안의 눈은 대부분 그친 것 같은데 제주도는 내일까지 폭설이 이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남 서해안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제주 산간에는 여전히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먼저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 화면 보면서 실시간 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사흘째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진 제주 산간 516로 성판악입니다. 많은 눈이 쌓인 가운데 지금은 잠시 눈이 그친 모습인데요. 이 쌓인 눈이 얼어 1100도로와 516도로는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다음은 호남입니다. 국도 1호선 장성 악수교차로 부근인데요. 이 주변이 하얗게 변한 가운데 지금도 눈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눈은 다 녹았지만 도로가 미끄러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속도를 줄여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륙의 눈은 점차 그쳐가고 있지만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15cm의 눈이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눈이 그치더라도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이 큰 만큼 당분간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특히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때 반문 전사로 불렸던 이현주 전 의원, 최근에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복당을 제안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고민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이현주 전 의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기 전에 SNS도 한번 살펴봤는데 네. 여전히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고민이 좀 분주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언론을 향해서도 좀 신중을 좀 자제해달라,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런 주문도 하셨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이제 좀 앞서 나간 기사들이 있어서 뭐 오늘 입당한다, 뭐 뭘 한다, 내일 뭘 한다 이렇게 네. 됐는데 사실 그거는 좀 너무 앞서 나간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엊그제 제안을 받은 입장에서 고민할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직접 대표가 제안도 하시고 워낙 절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무겁게 고민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거는 이제 고민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지 사실은 뭐 정해진 건 없어요. 아직 전 고민 중이고 또 제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한 제안이긴 한데 이거를 제가 이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제 입장에서도 큰 결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길진 않겠지만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예, 여러 가지.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결심을 좀 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제가 언론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왜 언론 보도가 앞서 나가냐면 지금 25일에 이재명 대표 내일이거든요. 이 대표를 만날 것이다 의원님이 그렇게 알려지면서 의원님은 그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만 시간이 좀 많지 않고 거의 그 고민이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서 언론들도 좀 발빠르게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뭐 입당식 이런 건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네. 그리고 내일 뭐 만난다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좀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확정된 게 아니고. 내일 만난다는 것도 그럼 일단 아직은 확인된 게 아닌가요? 네네네. 그럼 내일이라는 건 왜 나왔을까요? 어떤 뭐 다른 그러니까 일정이 어떤 있나요? 잠정적인 뭐 그런 걸 당 쪽에서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SNS에다가. 이거 아니니까 좀 이렇게 제발 좀 수정해달라. 왜냐하면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YTN을 통해서 네. 이현주 전 의원의 앞으로의 행보는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아까 절실하게 부탁했다고 했는데 그 절실하다는 건 어떤 대목에서 좀 그렇게 느끼신 건가요? 아니 일단은 저는 제가 탈당한 입장에서 저한테 복당을 권유를 대표가 직접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고민 끝에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쉽게 제안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가 직접. 그래서 그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 무게를 제가 인식을 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만약 그냥 지나가면서 어떤 의원이 얘기한 것 같으면 아이 무슨 이러고 지나갔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고민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저도 어쨌든 제가 중대 결심을 하는 거라서 제 지지층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이제 것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 복당하는 문제는 제가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있으면서 저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사실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일종의 중립지대. 중립지대에서 제 나름대로 방송과 글, 뭐 작가는 아니지만 글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정치적 영향력을 많이 그래도 좀 발휘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정치를 제가 현역으로 이렇게 배지를 달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중립지대에서 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제가 국민의힘 당정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중립지대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공정한 얘기들을 쭉 해오면서 그것들이 국민들한테
또 많은 어떤 반향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제 그동안의 스탠스잖아요. 정치인 예. 이현주, 그죠? 그걸 저는 제3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 꼭 제3당을 말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이 스탠스를 제가 어딜 가든 저는 어느 정도는 지키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또 그렇게 제 스탠스를 지키면서 또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제가 내고 그런 어떤 제3의 길, 민주당의 또 제3의 길, 이거 제가 탈당하기 전에도 계속 주장했던 거고요. 네. 이런 게 이제 가능할 것 같다. 또는 그걸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또 당도 그렇게 가고 싶다라는 그런 거. 그다음 저를 통해서 외연 확장도 좀 하고 네. 이게 서로 그렇게 가야 윈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민주당 내부 상황도 좀 보고 예. 또 대표 생각도 좀 들어보고 좀 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게 아니라 뭐 어떤 잠시 어떤 선거에서 뭐 어떤 휘발성 있는 어떤 걸 위해서 또는 어떤 지역에 뭐 이런 거에 매몰돼 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활용하는 용도로 가는 것은 그거는 좀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18일에 국민의힘 탈당하셨잖아요. 네. 지금 오늘이 24일인데 그럼 그때 18일 그 시점에도 민주당은 그 의원님 계획이 네네네. 없었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럼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결정적으로 민주당 어떤 복당을 고민하게 된 계기였다. 그렇죠. 대표가 제안을 한다라는 것은 네. 무게가 있는 생각이고 저는 예. 그것은 굉장히 진지한 고민 끝에 그 나름대로 내부에서 뭐 얘기하고 제안한 네. 걸 테니까요. 그렇군요. 네, 그냥 뭐 지나가면서 친한 의원님이 뭐 복당하지 뭐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민주당 복당 관련해서 이현주 전 의원은 아직은 고민 중이다까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확인을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는 기사 그러게 제목이 말이에요. 야속한 제목만 있더라고요. 네. 만약에 복당하게 되면 당적이 6번째다. 네. 돌고 돌아 민주당이다. 뭐 조금 더 가혹한 표현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뭐 철새 정치인,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고 어쨌든 저는 있습니다. 일관되게 네. 저는 일관되게 살아있는 권력, 기득권에 대항해서 싸워왔습니다. 제가 한 번도 여당에 몸담고 어떤 권력을 지향하는 걸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제가 좀 반골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권력이 국민들에게 어떤 전행을 하는 것을 제가 잘 못 참기 때문에 네. 이 정의로운 길을 계속 추구해온 그 가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연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민주당을 복당을 한다 해도 비슷하겠지만 네. 일종의 어떤 지금의 현재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와 이 심판 그리고 그것을 위한 어떤 일종의 그 이제 제3의 길을 포함한 연대 이런 관점에서 제 역할이 있지. 그게 아니라 뭐 진영에 막 충실한 네. 이런 역할은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네. 생각하고 또 그래야 그것이 서로 윈윈하는 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반골 기질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저희가 아까 시작할 때 단 제목이 반문 전사에서 반윤 전사로 했습니다만 이전에 그 반문 전사 시절의 얘기들이 만약에 이제 복당하게 되면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벌써부터 이제 민주당 내 지지 세력들은 시끌시끌 하거든요. 우리가 이현주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지적했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자기들 내부에서 네. 그 결론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내에서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대표께서 제안을 할 때는 네. 민주당 지금 현재 민주당은 그 당시에 비주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문이 주류가 돼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비명이 그 당시에 친문이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상황은 좀 많이 바뀌어 있다. 그래서 환경은 많이 바뀌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죠. 왜냐하면 뭐 내가 무리하게 뭐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전선. 여기에서 나는 국민의힘 편이고 민주당 편이고 이런 정치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느 당이든 간에 이제 살아있는 권력 그리고 기득권 그 당 안에도 기득권이 있어요, 그죠? 민주당으로 치면 어쨌든 운동권 기득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었고 네.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보수 기득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득권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살아있는 권력의 전행 이런 것에 대항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견제해 주는 것 이게 국회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것이 여야도 중요하지만 네. 여야보다는
그런 부분에 정치인 개개인이 투철하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거기에 충실하게 해왔다. 근데 이것을 이제 기존의 진영과 당의 네.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 불편하신 분들이 있겠죠.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죠? 네. 예, 그렇게 보면 또 지금 또 계파 싸움으로 막 번지는데 네. 계파 싸움으로 번지는 상황보다는 네. 저는 어쨌든 계파보다는 더 큰 틀에서 이 정권 심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를 변화시키고 민주당도 외연 확장이 되면서 제3의 길을 갈 수 있는, 저는 민주당이 과거에도 계속 그 생각을 해왔지만 예. 민주당이 좀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더 현실적인,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일각에서 저를 지지하는 많은 이제 중도 보수나 또는 중도층이 생각하는 그런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안 가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바꾸고 이것을 제3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저는 수권 정당으로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야당으로서 지지를 많이 받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수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기투합이 되느냐.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도 에너지를 다시 내서, 네. 그러니까 뭐 출마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다시 출마해서 다시 무장해서 다시 이제 갑옷 입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의기투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저는 어쨌든 엊그제 이제 제안을 받았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각오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결심을 하기까지 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저도 나름대로 뭐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 걱정되는 것들도 있어서. 어떤 게 가장 많이 걱정되세요? 아니 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지대에 있을 때 편하거든요. 이제 네.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거든요. 어디에 묶이게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죠. 네. 전 약간 자유인 경향이 있거든요. 성향이. 그래서 중립지대에서 자유롭게 내 소신껏 하는데 이제 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은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당이 나라는 이현주라는 정치인과 함께 감으로써 나도 당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또 뭘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깊게 서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복당이 이제 고민이 다 끝나서 결정이 된다면 아까 당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들리거든요. 민주당 지금 시점에서 변화를 좀 추구한다면 뭐 총선 앞두고 공천 국면인데 어떤 점이 좀 그걸 좀 증명해낼 수 있는 과정이 될까요? 제가 뭐 솔직히 이제 제가 두 당을 다 겪어본 바로는 네. 민주당이 그래도 문제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민주적인 그 절차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이제 토대 자체가 그렇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안에서 많은 문제는 있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숙고할 필요가 있고, 그것보다 저는 더 크게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믿음을 주고 수권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공공선의 의지라든가 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긴 하지만 예. 국민의힘보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건 지난 정권에서도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좀 현실성이 좀 부족한, 너무 이상에 치우친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수권,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오케이. 그런데 이것을 집권하는 데까지 가기에 이제 뭔가 망설이는 부분들이, 지점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이렇게 폭넓은 발걸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사회 주류, 그러니까 소위 우리 사회의 그 대부분의 어떤 중산층의 어떤 생각, 네. 실제로 그분들이 지지층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계속 화면 나와서 마침 돌아가게 되면 이제 다시 민주당 소속이 되는 건데 이 새 로고는 마음에 드십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 안 해봤고요. 네. 아직까지 제가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민주당에 대한 얘기, 내가 뭔가를 하고 네. 싶다, 또는 뭐 지나간 얘기들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네. 제가 마음의 결심이 서면 알겠습니다. 좀 아직까지는 부담도 네. 있고 고민 중입니다. 다음 질문도 네. 좀 부담되는 질문일 네. 텐데 아까 갑옷이라고 표현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복당이 확정된다면 아직 고민 중이십니다만 다음 관심은 이제 총선 관련 행보일 텐데 아까 출마 안 하려고 했다가 제안이 들어왔고 아마 출마까지 좀 고려하고 있다로 들렸는데 일단 거쳐온 지역구들은 광명, 을, 또 부산 남구 일 아닙니까? 벌써부터 또 지역구 얘기도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아니 뭐 저야 사실은
지역구에 연연하지 않는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것은 큰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뭐 어디를 꼭 가고 싶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출마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지대에서 그냥 이렇게 비판적 목소리를 가지고 양당을 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네. 뭐 사실은 꼭 그 제도권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어떤 당에 몸을 담고 이렇게 그다음에 출마를 해서 또 선거에서 직접 뛰고 하는 것들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예열을 해서 마음을 잡고 이제 출동한다 이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솔직히 4년 동안 조금 쉬면서 이렇게 중립지대에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저는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그게 제 지지자들한테도 통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았고 오히려 국회에 있을 때보다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만하고 이제 다른 이제 행보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선거도 뛰고 정당 안에 몸담고 네. 이것이 이제 제 원래 이 스탠스 제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네. 이 스탠스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이 제3의 길을 가지고 저는 민주당과 위민할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제가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고민이 된 지점인 거죠. 네. 네. 그렇다 보니 전략 공천 아니고 당내 경선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또 거는 이전 의원님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시각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뭐 출마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출마도 아직은 고민 중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복당의 고민 지점 중에 하나가 네. 내가 꼭 출마하고 막 이렇게 막 당에 들어가서 예. 이거 해야 되나? 그냥 밖에서 내 예. 정치인 이현주로서 역할을 하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짧게만 하나 더 여쭤보면 아직은 계속 고민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네. 계시는데 그 고민 중에 이제 제3제는 없는 겁니까? 이준석 전 대표랑 여러 번 또 뭐 토크 콘서트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는 응원합니다. 제3지대 응원하고 다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약간 제가 볼 때 비판적인 분들도 계신데 네. 어쨌든 저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대한민국에 필요하고 다당제를 저는 지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되길 바라고 또 큰 틀에서 보면 야권이잖아요. 저도 야권이고 현재.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지금 현재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모로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데 힘을 좀 합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근데 그 선택에 이현주 전 의원은 일단은 이제 높지 않다. 제가 거기에서 제3지대. 뭐 또 이렇게 같이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건 뭐 응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떡하죠? 사실은 질문 더 있는데 30분에 또 가셔야 된다 그래서 짧게만 지금 최근에 전국 현안에선 결국 여권 내 갈등인데 그 과정은 좀 남달리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더욱더 또 이 현 정권을 좀 비판하실 텐데. 어떤 거요?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그렇죠. 갈등 국면. 저는 사실은 정말 이게 몇 번째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 딱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있어요. 예.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며칠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를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세요. 그리고 사실 안보도 북한의 어떤 전략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대통령 그동안 계속 평화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이것을 자극해오는 발언을 계속했는데 저는 이 국민들이 불안하고 이것들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대통령과 이제 여당의 대표께서 지금 저는 저럴 때가 아니고요. 네.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매일 하던가 밤새 뭔가 이렇게 안보에 대한 국민들과 소통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국가, 특히 대통령께서는 국가에 대한 걱정을 좀 해달라. 여당에 대해서 좀 신경을 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하신 얘기를 앞으로 민주당 당적을 걸고 또 들을 수 있을지는 이현주 전 의원의 고민이 좀 끝나야 너무 앞서 나가지 말았으면 네. 좋겠어요. 그냥 저도 좀 고민하게 해주세요. 고민이 깁니까? 짧습니까? 아니 뭐 그거는 엊그제 들었으니까 저도 며칠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제 입장에 고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들은 대표가 직접 하셨는데 제가 네. 고민해야 마땅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는 거를 좀 기다려 주시고 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지지자들한테도 제가 끝나고 나면 이 고민이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고 나면 제 입장을 밝힐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출산율 매달 1년 전 대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11월 기준으로 처음으로 17,000명대로 내려앉은 겁니다. 인구는 49개월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태어난 아기가 17,531명이었습니다. 11월 기준 처음으로 18,000명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4개월째 같은 달 대비 역대 최저입니다. 모든 달을 통틀어 봐도 역대 세 번째로 적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태어난 아기는 모두 21만 3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태어난 출생아 수는 다만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410명, 7.6% 감소해서 감소폭은 좀 줄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14개 시도에서 줄었지만 충북과 충남, 전남에서는 늘었습니다. 12월에 태어난 아기는 더 적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1월과 3월 2만 명을 넘은 덕에 지난해 전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예상됩니다. 4, 4분기만으로는 이제 0.6대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2023년도 합계 출산율은 0.6대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였습니다. 3만 명 넘게 숨져서 코로나 때보다도 많았습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12,700여 명 많아서 인구는 49개월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자연 감소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10월 넉 달 만에 반짝 증가하더니 11월 16,000여 건으로 다시 4.4% 감소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는 합계 출산율이 0.68명으로 더 추락할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지난해 5억 장에 육박하는 화폐가 훼손되거나 오염돼 폐기 처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폐기한 손상 화폐가 모두 4억 8,385만 장, 3조 8,803억 원어치라고 밝혔습니다. 폐기된 물량을 낱장으로 이으면 경부고속도로를 76차례 왕복할 수 있고 쌓으면 에베레스트 산의 16배, 롯데 월드타워의 253배에 달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이후 대면 상거래가 회복이 되면서 화폐가 돌고 5만 원권 유통 수명이 다한 데다가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환수 금액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물가 고공행진 속에 올해 설 차례상 비용도 역대 최고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류가 20% 넘게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차례상에 빼놓지 않고 올라가는 사과. 전통시장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42%가 올랐습니다. 명절 음식에 들어가는 대파는 한 단에 4,000원으로 60%나 뛰었습니다.
공산품 가격도 올랐지만 과일과 채소류는 20% 넘게 오르며 설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품종별 주요 생산식의 잦은 강우와 각종 병해충, 그리고 냉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견과류와 다시마, 중국산 조기 등도 2년 연속 오름세를 보여 설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는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사료값이 오르면서 소폭 상승했고, 닭고기는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며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통시장은 4인 가족 기준 28만 1,500원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대형마트는 전통시장보다 35% 더 비싸 38만 580원입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 지난해 설 때보다 각각 8.9%, 5.8% 올랐습니다. 정부는 올해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10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전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한 590억 원을 투입하여 할인을 지원하는 등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폭등한 사과와 배는 설 일주일 전부터 대형마트에서 30% 할인된 제품을 공급하는 등 정부 대책을 적극 활용하면 차례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지난해 전국 땅값이 0.82%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로 땅값이 하락했던 지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지난해 전국 지가가 0.8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지가는 지난해 3월부터 상승 전환된 뒤 10개월 연속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으로 상승폭은 1.14%를 기록했고 경기가 1.08%, 서울이 1.1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태영건설 워크하우스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건설 현장 92곳에서 대금이 미뤄지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피해 유형은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곳이 14곳, 대금 지급 기일이 90일로 밀린 곳이 50곳, 결제 수단이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변경된 곳이 12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용답동과 상봉동 등 일부 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2차 합동감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은 발화 원인과 진화시설 작동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오늘 오후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그젯밤 11시 10분쯤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에서 불이 나 건물 1개 동과 점포 227곳이 불에 탔습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20대 가해자 신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의 죄가 매우 무겁다며 검찰 구형대로 선고했는데 유족은 마지막까지 신 씨가 뉘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28살 신모 씨는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최고급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인근 성형외과에서 피부 시술을 빙자해 마약성 약물을 2차례 과다 투여받고 혼미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5분 만에 벌어진 참변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저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가 차에 깔린 위급 상황에서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가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신 씨는 도망친 게 아니라 성형외과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거라고 주장해왔는데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목격자들에게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뺑소니가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 권고를 무시했고 범행 직후 성형외과를 찾아가는 등 증거인멸에 급급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석 달 넘게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유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렵고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신 씨가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끝까지
범행을 인정한다든가 잘못을 다 뉘우친다든가 하는 입장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연락이나 만남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이와 함께 검찰은 신 씨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을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연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염 씨가 수면 마취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북경찰청은 경부고속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5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차를 돌려 부산 방향으로 20여 분 동안 37km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지그재그 운행으로 차 속도를 늦추는 트래픽 브레이크로 정상 운행하는 차들을 도로에 정차시킨 뒤 대형 화물차 2대를 동원해 차단선을 구축했고 사고 없이 A씨를 검거했습니다. 울산 유명 관광지인 대왕암 공원 바위에 낙서를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울산 동구 대왕암 공원 바위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이렇게 바다남이란 글자를 써 자연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초 바다의 기운을 받아 가족의 애군을 떨어내기 위해서 낙서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콘서트 표를 판다고 속여 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이모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중고나라 등 인터넷 게시판에 콘서트 표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67명에게 모두 1,200여만 원을 받고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유량이 많은 외항사 선박만을 노려 해상유를 몰래 빼돌려 사고판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네, 이들이 130여 차례에 걸쳐 훔친 해상유만 224만 리터로 고유가 상황에서 불법 매매 수익금만 1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다른 배들의 기름을 배달해주는 급유선 2척이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이 급유선에 보관된 기름을 실은 화물차가 경기 파주시에 있는 저장 보관소로 향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해야 하지만 거꾸로 진행됐습니다. 급유선 선장과 기름 저장소 운영자 등이 함께 짜고 선박으로 가야 할 해상유를 몰래 훔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외국 선박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선박이 큰 외항선의 경우 주유량이 많다 보니 해상유를 일부 빼돌리더라도 크게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기름값이 치솟자 시중 가격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너도나도 훔친 해상유를 사갔습니다. 2년 동안 13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해상유는 무려 224만 리터, 걷어들인 수익만 19억 원에 가깝습니다. 해상유는 황함유량이 많은 벙커 CU라 대기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어 해상이 아닌 육상에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기름이 싸다 보니 잘못된 기름이라는 건 다 인식을 하면서도 구매를 하는 거죠. 육상에서 그 세금도 내지 않고 판매나 구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고발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훔친 해상유를 사고 판 3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유조선 선장과 기관사, 불법 보관소를 운영한 3명을 구속했습니다. 불법 저장돼 있던 해상유 4만 9천 리터에 대한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한 경찰은 불법 연료 유통이 대기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왜곡 폄훼 논란이 불거진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동료 의원들은 허 의장이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며 한 차례 셀프 거부했음에도 하루 만에 다시 투표를 진행해 가결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임기를 남기고 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 불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한 내용이 담긴 언론 기사를 의원들에게 배포해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원래 하루 전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낸 안건이 위법하다며 허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셀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신문 교부 행위는 법령 위반도 아니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하루 만에 임시회 본회의를 다시 열었고
허 의장은 재직 당시 활동들을 열거하며 신임을 호소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불신임 절차가 중앙정치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원들끼리는 여야 없이 정말로 재미있게 즐겁게 의정활동을 해왔건만 중앙정치가 끼어들어 인천시의회를 강타하니 제 자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힘듭니다. 인천시의회에서 의장이 강제로 물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허 의장은 앞서 불신임 의결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예고했던 터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님 신분 돌리신 거는 어떻게 따로 사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사과할 수가 없어요. 그걸 왜 사과해야겠어? 응? 의원직 제명까지 추진할 거라 예상됐던 동료 의원들은 당장 징계를 요구하지 않고 허 의장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성명을 통해 의장직 박탈을 환영하며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자 탈당한 허 의장을 강하게 나무랐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해외 순방을 앞둔 경기 양주시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강수현 양주시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수현 양주시장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해 8월 24일 해외 순방 일정을 앞둔 양주시 의원들을 찾아가 여비로 쓰라며 $100가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은 돈 봉투를 즉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 2021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사전 선거운동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3월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네, YTN이 총선 앞두고 실시하는 정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는 민심을 읽다 순서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의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전국 유권자 1000명 가운데 69%는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4%였습니다. 야권 지지층과 무당층에선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한 여론이 거의 반반으로 엇갈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새해 들어 언론과 소통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상황. 지난해 걸은 신년 기자회견을 올해는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63%, 필요하지 않다 26%였습니다.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원하는 여론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2%포인트 낮아진 31%, 부정평가는 59%로 집계됐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권 등판이 지지정당을 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유권자는 40%였습니다. 한 위원장 취임 이후 여당 지지율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조성호 기자입니다. 정치 초년병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이 지지 정당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봤습니다. 전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54%는 영향이 없는 편이라고 답했지만 39%는 영향이 있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연령별로 들여다보니 60대 이상에서만 한 위원장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20대와 40대에선 각각 25%와 28%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70%, 이념 성향이 보수라는 응답자의 57%,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68%는 한 위원장의 영향이 있다고 했지만 나머지 그룹에선 영향이 없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한 위원장의 등장이 전통적인 지지층의 지지세를 유지해주는 경향이 있지만 외연 확장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2주 전보다 1%포인트 낮아진 32%, 국민의힘은 2%포인트 내려간 27%였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 신당이 모두 나설 경우 어느 당에 표를 줄지 물었습니다. 지역구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에게 26%, 민주당의 28%였고 이주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7%,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4% 지지를 얻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을 따로 물었더니 국민의힘 25%, 민주당 27%로 비슷하게 나왔고 개혁신당은 9%, 새로운 미래는 4%였습니다. 두 자릿수 득표가 예상된다는 2주 전 조사 결과에 비해선 제3지대에 대한 주목도가 다소 약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지난해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영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를 백악관 관저로 초대한 건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프로야구 선수가 쓰던 배트와 글러브, 야구공을, 또 김건희 여사는 한국계 미국인이 디자인한 사파이어 목걸이를 선물로 각각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통상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됐다가 차기 대통령의 임기 개시 전까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재작년 재미교포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는 명품 가방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공식 확인은 아직 없는데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그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국고에 기속이 됐는데 국고에 기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합니다. 그건 대한민국 정부 거죠. 네, 우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해 국민에게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거나 공직자 윤리법 15조에 따른 선물을 국가의 소유권이 있는 대통령 선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재형 목사는 미국 국적자니까 공직자 윤리법 15조,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를 참고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도 직무와 관련하여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따라서 명품 가방을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대통령 선물로 볼 수 있을지는 김 여사와 또 최 목사의 만남을 직무와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와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했는데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최 목사가 선물한 가방은 300만 원짜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거를 선물로 인지했고 그래서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대로 보관을 하고 있다. 예. 그럼 대통령이 인지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적절한 선물을 공직자인 배우자가 인지하게 되면 그건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현행 청탁금지법엔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어떤 경우도 처벌 조항이 없고 오히려 선물을 준 목사는 처벌 조항이 있다. 예. 이거하고 그다음에 주거침입죄까지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을 위협한 50대가 무술 14단 경찰관에게 제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난해 12월 28일 대전 중부경찰서 서대전 지구대에 한 남성이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두 손에 망치와 톱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남성, 전날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50대 A씨였는데요. 술을 마신 상태였고 폭행 사건 피해자를 불러오지 않으면 모두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며 경찰관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한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준비하며 시선을 끌고 또 다른 경찰관 한 명이 흉기를 든 남성의 뒤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더니 순식간에 남성을 넘어뜨리고 다른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흉기를 빼앗습니다. 네, 흉기를 들고 있던 남성을 제압한 경찰은 킥복싱과 격투기, 합기도 등 무술 14단 유단자인 박건규 경장이었습니다. 박 경장은 신속하게 제압하지 않으면 피의자와 경찰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곧바로 몸이 반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폭행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박 경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술에 취해 지구대에 찾아와 난동만 부려도 그 사실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문제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른바 수술실 CCTV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돼 갑니다. 하지만 법 도입 이후에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드러나면서 현실에 맞게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윤태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지난해 도입이 됐는데 먼저 어떤 법인지 이 설명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됐는데요. 날짜상으로 보면 벌써 4개월이 됩니다. 네. 예, 의료법 제38조의 2 수술실 내 폐쇄회로의 설치, 운영이라는 항목입니다. 전신마취처럼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법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좀 반대도 많았습니다. 앞서서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의무화가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의료인 10명 가운데 9명이 반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자, 이 법을 도입하자고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언제입니까? 지난 2016년이었는데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권대희 씨 사례가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법을 권대희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권 씨는 수술을 받던 가운데 일어난 저혈량 쇼크, 즉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담당 의사가 수술을 맡긴 했지만 과다출혈이 발생하자 이를 방치하고 수술실을 떠나거나 이후 다른 의사가 들어와 수술과 지혈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당시 수술 장면을 촬영한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수술실에서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행위들이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후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수술실 CCTV법에 대해 안내하는 게시물을 병동 게시판에 붙이거나 아니면 환자가 입원할 때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자, 의료계 반대도 거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게 도입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환자들이 이 수술실 CCTV법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법 제38조의 2, 제2항을 보면 환자 측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수술 전에 요청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수술 장면 녹화를 미리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의료기관에서 직접 말로 안내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의료기관에서는 마취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도 있다는 걸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법에서도 간접적으로 알리게끔 되어 있다 보니 환자들도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척추 수술을 받던 도중 어머니를 떠나보냈지만 CCTV 녹화 요청을 하지 않아서 수술 당시 상황 파악에 좀 어려움을 겪는 현석용 씨를 저희 취재진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직접 그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스로 가려져 있는 다음 걸 리포트가 아주 여기에 미스입니다. 손바닥만하게 써놓은 걸로 여기에 써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이지도 않게 가려서 표기를 해놓으면 어느 누가 그걸 보고 녹화를 해달라고 얘기를 할 것이며. 입원 절차 창구에 수술 시 CCTV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 내용도 CCTV가 설치됐다는 것뿐이고 또 크기도 작아서 바구니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현석용 씨는 사전에 녹화를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수술 예후가 좋지 않아서 CCTV를 보고 싶다고 말을 해도 미리 요청하지 않으면 녹화본이 없으니 보질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사전에 이제 수술실 CCTV 녹화 요청을 하면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청을 해도 녹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안과병원에서 안검하수 수술을 받던 8살 어린이 임모근이 전신마취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악성 고열증이라고 하는 체온이 빠른 시간에 급격하게 올라서 몸에 무리가 오는 건데요. 임군의 부모는 당시 수술실에서 악성 고열증 초기 대응이 잘 이뤄졌는지 등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임군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수술에 들어가기 전부터 안내를 받아서 CCTV 녹화 의사도 밝혔지만 실제로 녹화본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정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행정실 부장님께서 처음으로 그때 이제 CCTV 영상 녹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당일만 되지 않은 게 아니라 한 2달 정도 녹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또 얘기가 바뀌었죠. 결국 임 씨는 해당 병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지금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진영 앵커가 좀 기사를 좀 확인하는 내용이 음성을 타고 좀 흘러갔는데 혹시 놀라셨다면 양해 말씀드리고 꼼꼼하게 좀 챙기느라 하는 과정이 좀 나갔습니다. 자, 현실과 좀 동떨어진 점이 보이는데 게다가 병원 측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고의로 CCTV를 없앤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혹은 촬영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약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되는 건데요. 수술실에서 찍은 영상을 훼손하거나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데 반해서 오히려 법 자체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약한 처벌에 그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병원 입장에서도 정말 잘못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이 알려져 타격을 입는 것보다 벌금을 내고 마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녹화까지 잘 됐다면 환자 쪽에서 만약에 요청을 했을 때 자유롭게 이 CCTV를 볼 수는 있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던 의료진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30일로 정해진 CCTV 녹화본의 보관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여러 명이 참여했다면 동의를 받는 시간에도 긴 시간이 걸리는데요. 또 수술 이후 경과를 지켜보면서 30일이 지날 가능성이 있어서 최초 보관 기간이 90일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네, 윤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참 이 법에 대해서 여러모로 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법하고 보완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현실에 맞게 좀 법을 개정해야 되는 이런 목소리가 나올 법해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병원에서도 또 이 법을 다루는데 좀 어려움, 애로사항 같은 거를 이제 겪곤 합니다. 법을 따라서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해도 어디까지나 이게 간접적인 안내이기 때문에 수술 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언제 사전에 녹화 요청을 받았냐 하면서 병원과 환자가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미 병원에 있는 환자 측에서도 법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법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너무 넓고요. 촬영한 영상을 또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굉장히 환자들이 활용하는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현장의 환자들은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 법이 도입된 게 사실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을 좀 막기 위해 도입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 과정까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회부 윤태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위안부는 매춘이란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던 류석춘 전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판결이라면서 검찰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흥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논란이 된 발언을 한 건 지난 2019년 강의 도중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4년 가까이 법정 공방이 펼쳐진 끝에 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류 교수의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는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발언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라기보다 대학 강의 중 토론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로 볼 여지가 있다며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류 전 교수가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선고가 끝나자마자 억울함이 풀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이 선고된 것도 2심에서 무죄를 받겠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언론이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무죄가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정의기억연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재판부가 부인하는 것이냐며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존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들이 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세종대 박유하 교수부터 류 전 교수까지 위안부 매춘 표현과 관련해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는 상황. 정의기억연대가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특정 인사를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불을 낸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대전 한 아파트에 마련된 폐지 수거함에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분석해 휴대전화를 보다가 담뱃불을 던지고 간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주민 A씨를 특정했습니다. A씨는 불씨를 털고 담배꽁초를 버려 불이 날 줄 몰랐다가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공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지난 19일 새벽 1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원시동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 생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플라스틱 병을 만드는 대형 금형기기를 사용해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업체 측의 책임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정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세 기업들은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법 시행을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이미 2년을 유예한 만큼 즉시 시행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신 배선 공사업을 하는 이 업체는 대표와 직원을 합쳐 20명밖에 없는 영세 기업입니다. 일이 몰리는 시기엔 여러 현장에서 동시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안전관리 기준으로 그런 비용까지 반영이 된 그런 공사가 돼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무조건 지금 처벌법 시행하겠다 하는 얘기는 처벌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해당 업계에서는 재유예 가능성을 믿고 제대로 준비를 하지도 못했다며 재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률의 즉각적인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유예 기간을 통해서 보다 많은 정부 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지난해 11월 50인 미만 사업장 1000여 곳을 조사했을 때 45%가 안전관리 인력이 없다고 답했는데 원청업체에서 수수받아 일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상 이전과 똑같은 공사 대금으론 안전관리 비용 지출이 쉽지 않다고 영세 기업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이 2년 더 늦춰진다면 그동안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영세 기업의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 주신다면 민관은 합심하여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법을 지킬 준비가 부족해서 미룬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했길래 27일이 코앞인데 국민들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이 나라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안전불감증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방조하는 것입니까? 2년 재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 노동계와 해당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법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시점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크렘린궁이 3월 대선 전 방북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4월 이후에나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 백악관은 북러 간 밀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용주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선 전 방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크렘린궁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3월 말 이전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며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이후 푸틴 대통령이 3월 대선 전 전격 방북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를 일축한 겁니다. 앞서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4월 이후 방북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 됩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3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5월 취임한 지 약 2개월 만에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연내 방북으로 북러 간 군사협력뿐만 아니라 우주기술, 경제 등 전방위적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인 가운데 미 백악관은 이 같은 북러 밀착 움직임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at concerns us is not just Mr. Putin's ability to benefit from this relationship, but Kim Jong-un's ability to benefit from this relationship and what that means for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북한의 군사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한반도 내 방어 태세는 문제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초밀착 행보에 나서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대립 구도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등이 러시아군의 공습을 받아 최소 6명이 숨지고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포탄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주택가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2의 도시 하루키우 아파트 단지에도
포탄이 떨어져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무차별 폭격으로 곳곳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Ми встигли спуститися в укриття і попали в спортивний комплекс і волною зацепило наш будинок. Повибивало всі вікна.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기업은 공습으로 가스관이 파손됐고 인근 지역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작년 12월 29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한 이후 올해 들어서도 미사일과 무인기를 동원해 공격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И наши военные не бьют по социальным объектам и по жилым кварталам. И не бьют по мирному населению, в отличие от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155mm 포탄 22만 발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We will support Ukraine with the systems and the weapons and the ammunition they need to prevail as a sovereign independent country. Because we cannot allow President Putin to win in Ukraine. 포탄 생산은 프랑스와 독일 업체가 담당합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3월 1년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탄약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30만 발을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계약의 초도 물량은 내년에나 공급될 전망이어서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탄약 부족을 당장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모두를 석방하는 조건으로 2달 동안 전쟁을 멈추는 휴전안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에 전달된 이스라엘 제안은 지난해 11월 일시 휴전 때와 비슷합니다. 다만 교전 중지 기간을 2달로 늘리고 하마스에 붙잡힌 이스라엘 인질 모두를 석방하는 조건입니다. 130명이 넘는 인질을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석방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휴전안에는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고위 지도자들의 탈출 허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는 이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도 강경한 뜻을 밝혔습니다. There will be no ceasefire that leaves the hostages in Gaza and Hamas in power. Beyond that, we have nothing to elaborate. 앞서 지난 22일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 병사 21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마스가 쏜 로켓 추진 유탄에 건물 2채가 무너지면서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뒤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입니다. ככל הנראה נורה טיל RPG על ידי מחבלים לעבר טנק שהבטיח את הכוח. ובמקביל לכך אירע פיצוץ של 2 מבנים דו-קומתיים. 이스라엘은 즉각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אנחנו מרכינים ראש לזכר נופלנו, ועם זאת איננו לרגע מפסיקים לחתור ליעד שאין לו תחליף, השגת הניצחון המוחלט. 이스라엘은 공세의 고삐를 더욱 쬐고 있습니다. 하마스 보건부는 가자 남부 칸 유니스를 포위한 이스라엘군이 나세르 병원을 탱크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한겨울 스키장 찾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안전사고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5년간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다치는 사고가 1,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손으로 스키 폴대를 잡고 조심조심 슬로프를 내려옵니다. 스노우보드 방향을 틀어보지만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찍고 맙니다. 겨울철 인기 스포츠인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다 다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키와 스노보드 안전사고는 모두 1,230여 건. 최근 3년 동안 증가 추세인데 특히 지난해 사고 건수는 지난 2019년의 4배 수준입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경우가 전체의 90%를 넘었습니다. 스키는 주로 엉덩이나 다리 등 하체를, 스노보드는 팔이나 손과 같이 상체를 다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키는 옆으로, 스노보드는 앞이나 뒤로 넘어지게 되는데요. 스노보드를 타다 뒤로 넘어져 뇌진탕을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연령별로는 스키와 스노보드 모두 20대가 가장 많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은 슬로프에 올라가기 전 방향 전환이나 넘어지는 방법과 같은 기초 교육을 꼼꼼히 받는 겁니다. 또 스키부츠와 스키판을 연결해주는 바인딩을 비롯해 필수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키의 바인딩에서 구성하고 있는 플라스틱 그리고 부츠의 플라스틱이 깨지거나 아니면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노후화된 장비는 점검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슬로프를 내려올 때는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탐사보고서 기록 별의 기억편이 11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이 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밀착 취재한 별의 기억 12구 이태원 참사 1년편에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여했습니다. 방심위는 탐사보고서 기록 별의 기억편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임시 분향소라는 공간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일 한파의 기세가 꺾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체감 온도가 종일 영하권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니까요.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 산간으로는 오전까지 눈이 이어지겠고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밤부터 다시 시작돼 모레 아침까지 최고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또 호남 서해안에도 내일 새벽까지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와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0도, 대전 영하 9도, 창원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0도, 광주 2도, 대구는 3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인 모레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